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6년 전망보고서 한 장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강대국 대표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창백해졌고 누군가는 자리를 박차며 비명에 가까운 항의를 쏟아냈죠.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2026년 세계 질서의 유일한 중심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표가 이어질수록 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전 세계의 심장이 된 걸까요? 그 놀라운 진실을 낱낱이 기록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의 마르코 벨라스케스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경제포럼 소속 수석 데이터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2026년 1월, 저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특별전망회의의 공식 기록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석학들과 각국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발언과 데이터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중대한 임무였어요. 제가 이 일을 맡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숫자와 데이터에 남다른 감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경제분석가의 길을 걷게 된 건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죠. 2008년 스페인을 덮친 경제 위기는 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 카를로스는 30년 넘게 운영하던 건설회사를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유럽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작은 사업가였던 아버지를 집어삼킨 거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밝고 활기찼던 분이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강대국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위기가 아무 죄 없는 평범한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기록하고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한 객관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제 원칙이었죠. 제네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대학원 시절, 저와 가장 친했던 동기가 한국인이었어요. 박준혁이라는 친구였죠. 준혁이는 늘 한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작은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준혁이는 언젠가 꼭 보여주겠다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문득 떠오르더군요. 비행기가 제네바 공항에 착륙할 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가 기록하게 될 내용이 제 인생관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제네바의 겨울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의장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구부터 감도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로비에는 이미 각국 대표들이 3355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그 대화라는 것이 우호적인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과 날카로운 신경전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기록관 좌석을 확인하고 장비를 점검하던 중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리처드 콜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미국 기술산업협회 소속 로비스트였죠. 리처드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회의의 공식 기록관이 벨라스케스 씨라고 들었다면서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록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사실에 기반한 기록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복도에서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독일 산업연합 대표인 하인츠 밀러와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 나카무라 켄지였죠. 두 사람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인츠는 한국이 아무리 성장했다 해도 유럽의 기술 축적을 따라올 수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나카무라는 거기에 동조하며 한국은 인구 감소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지 않느냐고 비웃었죠. 두 사람은 마치 한국의 성장이 일시적인 거품에 불과하다는 듯 조소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전통 강국들을 뛰어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요. 하지만 곧 시작될 회의가 그 모든 편견을 산산이 부숴버릴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정면 단상에는 이번 발표를 총괄할 엘레나 코스타 교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죠. 저는 기록용 펜을 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회의장 내부는 거대한 원형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조명이 각국 대표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정면에는 초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죠. 저는 기록관 전용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전 세계 경제와 정치를 좌우하는 최고 위급 인사들이었거든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기류가 피부로 느껴졌죠. 정각 10시가 되자 회의장 뒤편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들어오는 사람은 60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은발을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녀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왼손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죠. 엘레나 코스타 교수였습니다. 브라질 출신으로 현재 스위스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석학으로 꼽히는 인물이었어요. 그녀가 내놓는 분석과 전망은 각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였죠. 엘레나 교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일순간 고요해졌어요. 그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2026년에도 현재의 세계 질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이 계시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의 침묵이 이미 답이라고 했죠.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던 지도와는 달랐습니다. 각 지역이 경제적 영향력에 따라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한반도가 유난히 진한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교수는 이것이 2026년의 세계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왔던 질서는 이미 무너졌고 새로운 중심이 부상했다고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리처드 콜먼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엘레나 교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핵심 기술의 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라고요. 그 순간 회의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대표 하인츠 밀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일본의 나카무라 켄지는 코웃음을 치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영국 대표 앨리슨 그레이엄은 옆 사람과 뭔가를 속삭였고 프랑스의 장피에르 뒤퐁은 팔짱을 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단상을 바라봤죠. 엘레나 교수는 그런 반응들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예측은 황당무계한 소리로 들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전 세계 산업별 핵심 기술 점유율을 보여주는 도표였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원자력, 방위산업, 문화 콘텐츠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전 세계의 스마트폰, 자동차, 비행기, 무기 체계, 의료 장비, 통신망이 모두 한국의 기술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요. 저는 펜을 들고 쉼없이 기록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거든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계의 중심이라니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교수가 제시하는 데이터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숫자는 명확했고 출처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이었어요. 엘레나 교수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모두 제 말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회의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강대국 대표들의 표정에서 처음의 조소는 사라지고 불안과 긴장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인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엘레나 교수가 첫 번째로 다룬 주제는 반도체였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0%를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시장 점유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어요.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이 반도체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죠.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비행기, 의료장비, 금융 시스템, 군사무기까지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의 핵심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교수는 특히 고대형 메모리 분야를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 분야에서 한국의 독점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서버의 90% 이상이 한국산 메모리 칩 없이는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리처드 콜먼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미국도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곧 한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엘레나 교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대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어요. 한국이 2025년에 확보한 차세대 원자단위 적층 기술은 경쟁사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서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수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뉴로모픽 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칩은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방한 혁신적인 반도체로 기존 칩 대비 전력 소모를 100분의 1로 줄이면서 연산 속도는 1000배 이상 높였다고 했어요. 2026년 전 세계가 직면할 엄청난 데이터 연산량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 기술이라는 거죠. 리처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인도기술정보부 국장인 라지브 파텔이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생산시설이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하지 않느냐고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리스크 요인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죠. 교수는 오히려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반대라고요. 한국의 반도체 생산 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자동화 시스템과 철통 같은 보안 체계로 무장되어 있다고 했어요. 지진이나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교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생산 라인을 선점하기 위해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미리 입금하며 줄을 서고 있다고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펜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으로 그 규모를 상상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100조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거대했거든요. 회의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비웃던 대표들의 표정에서 조소가 사라지고 심각함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엘레나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고요. 현대 문명의 심장이자 두뇌라고 했어요. 그 심장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의 생명줄이 한국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죠.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는 순간 전 세계 산업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록을 마치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대학원 시절 친구 박준혁이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전 세션이 끝나고 점심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들은 발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표정들이 하나같이 심각했죠. 저는 회의장을 빠져나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스페인에 있는 여동생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소피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지금 전화할 시간 있어요라고 물었죠. 저는 잠깐이라고 대답하며 아버지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소피아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어제보다 좀 더 힘들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예전 일을 자주 떠올리시는 것 같다고요. 예전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바로 알았어요. 2008년 경제위기 때 일을 말하는 거였죠. 그 시절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 카를로스는 30년 넘게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스페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건설업계가 무너졌고 아버지의 회사도 함께 쓰러졌어요. 저는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던 모습이요. 평생 땀 흘려 일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집도 팔아야 했고 저와 소피아의 학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항상 밝고 활기찼던 분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대국들의 탐욕이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무너뜨린다고요. 월가의 은행가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왜 마드리드의 작은 사업가가 치러야 하느냐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 후로 세계 경제의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입는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데이터 분석가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당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세상의 진실을 기록하겠다는 마음으로요. 소피아와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문득 방금 회의장에서 들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는 이야기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세계 질서를 움직여온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과 유럽의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낸 위기가 스페인 같은 나라들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을까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기존 강대국들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레나 교수의 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끌 수 있다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저는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오후 세션이 곧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창문 너머로 제네바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기록관 자리로 돌아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자고요.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고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레나 교수가 다시 단상에 올랐어요. 이번 주제는 에너지였죠. 스크린에 새로운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기술 시장의 점유율과 특허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교수는 에너지야말로 21세기의 가장 결정적인 전쟁터라고 말했습니다. 석유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보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자가 바로 한국이라고 선언했어요. 교수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원전은 기존 대형 원전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했어요. 크기가 작아 설치가 용이하고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으며 건설 비용도 대폭 절감되었다는 거죠. 특히 사막이나 극지방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대표장 피에르 뒤퐁이 손을 들었어요. 그는 프랑스야말로 원전 강국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자국의 원전 기술력이 세계 최정상급이라며 한국이 프랑스를 앞질렀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죠. 엘레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진행 중인 한국산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계약 현황이었어요. 놀랍게도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미 한국 기술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교수는 유럽의 탄소 중립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의 기술 위에 세워져 있다고 지적했어요.
장피에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교수는 배터리 기술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2배 이상 높인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완벽히 극복한 거죠. 교수는 이 기술 없이는 전 세계 전기차 산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모두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스크린에 또 다른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관련 특허 보유 현황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 개수가 전 세계 나머지 모든 국가의 합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수치였죠. 회의장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그 숫자를 기록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교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지배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혈관을 장악했다고요. 반도체가 두뇌라면 에너지는 피라고 했어요. 한국이 두뇌와 피 모두를 쥐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문득 친구 박준혁이 예전에 보내준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에너지 기술의 발전 과정을 정리한 보고서였어요. 그때는 대충 훑어보고 말았는데 이제야 그 의미가 다가왔죠. 준혁이가 왜 그 자료를 보내줬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이룬 성취를 저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엘레나 교수가 에너지 섹션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에너지 표준이 이제 전 세계의 기준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했죠.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각국 대표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이어지던 회의장에서 누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 나카무라 켄지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엘레나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카무라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조소가 떠올라 있었죠. 나카무라는 교수님의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의 치명적인 약점 말이라고요. 그는 스크린에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인구 통계 그래프였어요.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선이 선명하게 보였죠. 나카무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젊은 노동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의 생산 능력은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죠. 그는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인구가 소멸해가는 국가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중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나카무라의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는 대표들이 눈에 띄었어요. 독일의 하인츠 밀러도 팔짱을 끼며 동조하는 표정을 지었죠. 솔직히 저도 그 순간 나카무라의 논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사람이 없다면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카무라는 기세를 몰아붙였습니다. 한국의 현재 성과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품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진정한 국력은 지속 가능한 인적 자원에서 나오는데 한국은 그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죠. 그는 일본도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오랜 기술 축적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저력이 있다고 자부했어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빠르게 쇠퇴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죠. 나카무라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서로 뭔가를 속삭였고 분위기가 다시 한국에 대한 회의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펜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카무라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인구 감소는 분명 심각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카무라의 말투에서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객관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경쟁 상대를 폄하하려는 것 같았죠. 엘레나 교수는 나카무라의 발언 동안 내내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나카무라가 자리로 돌아가자 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매우 중요한 주제를 꺼내주셨다고요.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준비된 답변이 있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의 그 여유로운 태도에 저는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기대가 되었어요.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교수의 다음 발언을 기다렸습니다. 엘레나 교수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 밀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대수가 다른 나라들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교수는 나카무라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인구 감소가 국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전제가 21세기에도 유효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나카무라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생산도 없다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 아니냐고 했죠.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20세기의 논리라고 반박했어요. 한국은 인구 감소라는 파도를 오히려 초첨단 진화의 기회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대신 인공지능과 로봇이 완벽하게 통합된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죠. 스크린에 한국 공장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에서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제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대신 소수의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통해 전체 공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 공장이 24시간 365일 단 한 번의 오류 없이 가동된다고 했어요. 인간 노동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죠. 한국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초고도 숙련 전문가 집단을 길러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양적 노동력을 질적 두뇌 자원으로 전환시킨 거죠. 나카무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교수는 데이터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한국 공장의 생산 효율이 인간 노동에 의존하는 다른 나라 공장들보다 3배 이상 높다는 통계였죠. 교수는 인구 숫자로 계산되는 구시대적 국력 개념을 한국은 이미 초월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릿수가 아니라 두뇌의 질과 기술의 깊이라고요. 한국은 적은 인구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나카무라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식이 놀라웠어요. 다른 나라들이 저출산 문제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해결책을 찾아 실행에 옮긴 거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한 겁니다. 엘레나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정신이라고요. 척박한 환경과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오직 사람과 교육에 투자하여 세계 정상에 오른 저력이야말로 한국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까까지 한국을 비웃던 대표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소 대신 경외와 놀라움이 그들의 얼굴에 번지고 있었죠. 저는 펜을 들어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던 거죠. 교수가 잠시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나고 저녁 만찬이 마련되었습니다. 회의장과 연결된 대연회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요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은 삼삼오오 모여 와인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그 분위기는 평범한 연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낮 동안 들은 충격적인 발표 때문에 모두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서 음료를 마시며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리처드 콜먼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와인잔을 들고 능글맞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리처드는 오늘 발표가 꽤 흥미로웠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흥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카롭고 계산적인 빛이 번뜩이고 있었죠. 그는 제 옆에 자리를 잡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벨라스케스 씨, 당신은 매우 영리한 사람이라고 들었다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면서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침착하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늘 발표 내용 중 한국에 관한 부분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어요. 리처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세계의 중심이라니 너무 나간 표현 아니냐고요. 미국과 유럽의 저력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면서요. 그는 제가 기록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한국에 관한 내용을 축소하라는 압박이었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록관의 역할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나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면서요. 그는 제 커리어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의 승진이나 다른 기회들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미국 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암시였습니다. 저는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였죠. 진실을 기록하지 않으면 커리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고요. 그리고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에 들린 음료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리처드의 협박이 분노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죠.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강대국들의 이기심에 희생당했던 아버지요. 만약 제가 진실을 숨긴다면 저도 그 이기심의 공범이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리처드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실을 기록할 것인가, 안전을 택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박준혁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준혁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이른 아침일 텐데 준혁이 전화를 받아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번의 신호음 후에 화면에 준혁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는 친구였어요. 준혁은 마르코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제네바에서 세계경제포럼 회의 기록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고요.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고 미국 측에서 보고서를 조작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요. 준혁은 한국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먹을 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땀을 흘렸고 자식들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요. 그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친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준혁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요. 한국은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다고 했어요. 과거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국의 기술과 경제력은 독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와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진지한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살려는 거야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혁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마르코, 내가 진실을 기록하든 하지 않든 한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야라고요. 하지만 진실이 알려지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요. 선택은 내 몫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준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함께 살려는 것. 그것이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라면 그것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천천히 결심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젯밤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준혁과의 대화가 저에게 용기를 준 거죠. 오늘의 세션 주제는 국방과 방위산업이었습니다. 엘레나 교수가 단상에 오르자 회의장이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교수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설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무기 수출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뻗어나가는 화살표가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곳곳을 향하고 있었죠. 교수는 2025년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한 사례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까지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요. 폴란드 측이 왜 전통적인 무기 강국인 독일이나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첫째는 품질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실제 운용과 훈련에서 입증되었다고요. 둘째는 납기였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몇 년씩 걸리는 물량을 단 몇 개월 만에 완벽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는 거죠. 독일 대표 하인츠 밀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신뢰성을 자랑한다고 주장했어요. 한국 전차가 독일을 넘어섰다는 것은 과장이라면서요. 엘레나 교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질은 좋을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생산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급하게 무기를 요청했지만 독일 방산업체들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고요. 반면 한국은 단 몇 개월 만에 완벽한 품질의 전차와 자주포를 수백 대씩 공급하며 동맹국의 안보 공백을 즉각적으로 메웠다는 거죠. 교수는 K 전차의 기술적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했고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단 한 대의 고장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다고요. 폴란드 평원에서 실시된 혹한기 훈련 영상이 재생되었는데 한국 전차들이 눈보라 속에서도 거침없이 기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인츠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교수는 KF-21 전투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F-35와 맞먹는 성능을 갖추면서도 유지 비용은 절반 이하라고요. 이미 여러 국가가 기존 기종을 폐기하고 한국제 전투기 도입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거죠. 그때 사우디 투자청의 모하메드 알 파이살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국이 직접 한국 무기를 도입한 경험을 증언했어요.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했다면서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이제 단순한 거래를 넘어 국가 생존의 핵심 열쇠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펜을 쉬지 않고 기록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안보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국방 세션이 끝나고 잠시 휴식 후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와 소프트 파워였어요. 엘레나 교수는 하드웨어만으로는 세계를 이끌 수 없다며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선언했어요. 스크린에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죠. 교수는 2026년의 세계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한국어를 배우며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고요.
한국 문화 속에 담긴 가치관이 전 세계인에게 공명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 불의에 맞서는 불굴의 용기 같은 것들이죠. 갈등과 분열로 지친 서구 사회가 한국의 이야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잃어버린 인간다움의 가치를 한국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대표장 피에르 뒤퐁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는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특정 국가의 문화가 독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확산이 다른 문화를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죠.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고요. 전 세계인이 자발적으로 한국의 진정성과 메시지에 열광하고 있는 결과라고 했어요. 누구도 한국 드라마를 보라고 강제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서 시청하고 있다는 거죠. 교수는 특히 K-팝의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중음악이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전 세계 청년들을 하나로 묶는 평화의 메시지가 되었다고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젊은이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며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스크린에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린 K-팝 콘서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수만 명의 팬들이 한국어로 따라 부르며 열광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문득 제가 스페인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마드리드 거리에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이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는 친구들, 한국 음식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요.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풍경이 이제야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엘레나 교수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하드웨어의 기술력과 소프트웨어의 감성적 힘이 이토록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는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요. 이것이 그 누구도 한국의 성장을 막을 수 없는 진짜 이유라고 했습니다. 오후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엘레나 교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잠시 숨을 고르더군요. 교수의 표정이 이전보다 더욱 진지해졌어요. 스크린에 한국전쟁 직후 서울의 참혹한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들, 굶주린 사람들, 황폐해진 거리가 보였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현재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대비되어 나타났죠. 빛나는 마천루들과 세계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는 이 두 사진 사이의 간격이 불과 70년이라고 말했어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한국이 과거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식량과 의류를 다른 나라에서 원조받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구원하는 유일한 등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헌신이었다고요.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해일 당시의 장면이었습니다. 교수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요. 다른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파견 규모를 저울질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위험천만한 재난 현장에 도착한 것은 한국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끊겨버린 위성 통신망을 수시간 만에 복구하고 독자적인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경을 헤매던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는 아프리카 사례도 소개했어요. 메마른 불모지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수경재배 노하우를 통해 황금빛 쌀을 수확하는 기적 같은 장면이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농업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얻어낸 핵심 노하우를 독점하지 않고 현지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전수했다고요.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도왔다는 거예요. 교수는 기술을 독점하여 막대한 부를 쌓고 타국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자산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 그것이 한국의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지원 사례도 이어졌어요. 한국 의료진이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소아암 환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모든 비용을 감당하며 무료로 수술해준 이야기, 현지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모듈러 병원을 통째로 기증한 사례들이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변종 바이러스 사태 당시에도 한국은 가장 먼저 자국이 개발한 백신과 진단키트를 제3세계 국가들에 우선 공급했다고요. 회의장에 모인 대표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조소와 의심은 사라지고 경외와 감탄이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강대국들이 이익을 계산할 때 한국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네바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죠. 오늘이 최종 세션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어젯밤 들은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인류의 어려운 나라들을 향한 헌신,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라는 엘레나 교수의 말이요.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는 길에 누군가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리처드 콜먼이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소 대신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죠. 리처드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면서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책임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어요. 리처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기록관 자격 박탈은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당신의 커리어 전체가 끝날 수도 있다면서요. 저는 그의 협박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리처드가 떠난 후 저는 복도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렸던 아버지요. 강대국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아버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저는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어제 회의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자신의 성공을 독점하지 않고 세계와 나누려 했죠.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었고요. 만약 제가 진실을 숨긴다면 저는 무엇이 되는 걸까요? 강대국의 이기심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는 것 아닐까요? 아버지가 당했던 그 불의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준혁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살려는 거야.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어제 회의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은 기존 강대국들과 달랐어요. 그것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실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겠다고요. 그것이 기록관으로서의 제 의무이고 아버지께 할 수 있는 보답이며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문을 열고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종 세션이 곧 시작될 참이었죠. 각국 대표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엘레나 교수가 단상 앞에서 마지막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록관 자리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진실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레나 교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죠. 교수는 천천히 청중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많은 데이터와 사례를 공유했다고요.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이라면서요. 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2026년 세계 질서의 중심은 대한민국이라고요. 이것은 가설이나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라고 했어요.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는 한국이 세계를 장악한 방식에 대해 총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이 기술은 전 세계 모든 국가 보안의 절대적인 표준이 되었다고요. 이것이 없으면 어떤 나라의 기밀도 해킹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스크린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 국방 네트워크, 정부 통신망이 한국 기술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영국 대표 앨리슨 그레이엄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교수는 스마트 시티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도시 관제 시스템이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거대 도시들에 적용되어 교통사고 사망률을 60% 이상 감소시키고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였다고요.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인류의 안전과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은 K-커넥트 위성망이었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위성 인터넷망이 전 세계 교육 사각지대의 빈민촌 아이들에게 실시간 화상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요. 스크린의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한국 인공지능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회의장에 감동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교수는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없이는 지구상의 어떤 산업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와 교육조차 지속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요. 이것이 2026년의 현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펜을 쉬지 않고 기록하면서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한 나라가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웠죠. 교수의 마지막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과 경제력의 승리가 아니라고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위대한 인간 정신의 승리이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소화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의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이틀 동안 들은 모든 내용이 압도적이었으니까요. 그때 가장 의외의 사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독일 대표 하인츠 밀러였어요. 처음부터 한국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었던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인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속도와 저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했다고요. 이번 발표를 통해 눈이 완전히 열렸다면서요. 그는 독일이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며 한국의 기술 표준을 전적으로 따를 것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우수성은 이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본받아야 할 목표라고 했어요. 회의장의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가장 완강했던 반대자가 가장 먼저 지지를 선언한 거죠. 하인츠에 이어 영국 대표 앨리슨 그레이엄이 일어났어요. 그녀도 2026년 세계 질서의 중심이 한국이라는 보고서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죠. 프랑스의 장피에르 뒤퐁, 인도의 라지브 파텔, 사우디의 모하메드 알 파이살도 차례로 일어나 동의를 표했어요. 하나둘씩 대표들이 최종 합의 문서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죠. 처음의 적대와 의심은 사라지고 한국을 향한 존경과 협력 의지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일본 대표 나카무라 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의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제자리에서 멀지 않았기에 그 내용이 보였습니다. 한국과의 전면적인 기술 협력 강화라는 문구였죠. 그조차도 결국 한국의 저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끝까지 분노를 감추지 않은 사람은 리처드 콜먼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찬양이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리처드는 결국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퇴장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협박과 압박에 굴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엘레나 교수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것은 기술의 힘만이 아니라고요. 인류가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라고 했어요. 2026년은 한국이 전 세계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위대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록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때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한국이 이제 전 세계가 존경하고 따르는 진정한 리더가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회의가 모두 끝나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이틀 동안 쉼없이 작성한 기록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틀간의 회의가 마치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엘레나 교수의 첫 번째 선언부터 각국 대표들의 서명까지 그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저는 기록물의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다시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에 대한 내용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통계, 뉴로모픽 칩의 혁신적인 성능, 원자 단위 적층 기술에서 경쟁사들을 3년 이상 앞서고 있다는 분석까지요.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은 에너지 분야였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과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죠. 특히 전고체 배터리가 화재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2배 이상 높였다는 대목에서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보유한 배터리 관련 특허 개수가 전 세계 나머지 모든 국가의 합계를 넘어섰다는 통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방 분야의 기록도 인상적이었어요. K 전차와 K9 자주포, KF-21 전투기가 어떻게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는지, 폴란드와 중동 국가들이 왜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문화 분야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K-팝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분석,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문화 속에 담긴 가치관이 왜 전 세계인에게 공명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엘레나 교수의 통찰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저를 감동시킨 것은 기술이나 경제력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인류애에 대한 기록이었죠. 동남아시아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한국 구조대, 아프리카 불모지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스마트팜 기술, 가난한 나라의 아픈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준 의료진들의 이야기요.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기술과 경제력을 넘어선 곳에 있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인류와 함께하려는 정신이라고요. 자신의 성공을 독점하지 않고 세계와 나누려는 의지, 어려운 이들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따뜻함. 그것이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든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기록했어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렸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죠. 강대국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저는 직접 목격했어요. 만약 세상이 한국처럼 움직였다면 아버지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 질서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희망을 보고서에 담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계속해서 글을 다듬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정성을 기울였죠. 이 보고서가 단순한 회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인 문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번째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기록했다는 뿌듯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2026년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 되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이며 역사가 기억할 위대한 전환점이다. 저는 만족스럽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네바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드리드 공항에 내렸을 때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건조하면서도 따뜻한 고향의 냄새였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네바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엘레나 교수의 발표, 각국 대표들의 반응, 리처드의 협박, 그리고 마지막에 쏟아진 한국을 향한 찬사까지요. 저는 곧장 아버지가 계신 요양시설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마드리드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다녔던 길이었죠. 저기 모퉁이에 아버지 회사가 있었는데 저 카페에서 아버지와 함께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 이 거리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지 회사가 있던 건물은 다른 업체가 들어섰고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도 문을 닫았죠. 경제 위기는 마드리드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요양시설에 도착하니 여동생 소피아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오빠 무사히 돌아왔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하며 눈시울을 붉혔죠. 저는 소피아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좋은 일이 있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슨 좋은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주겠다며 먼저 아버지를 뵈러 가자고 했어요. 아버지 카를로스는 3층 병실에 계셨습니다. 창가 옆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겨울 햇살이 아버지의 흰 머리카락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여위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깊은 지혜와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마르코 왔어요 하고 인사를 드렸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마르코, 왔구나. 출장은 잘 다녀왔니? 하며 힘없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네, 잘 다녀왔어요. 아버지께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무슨 이야기냐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네바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세계경제포럼 특별회의에 기록관으로 참석했다고요. 거기서 2026년 세계 전망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다고요.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지, 반도체와 배터리와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한국이라 예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그 나라 말이지 하고 말씀하셨죠. 저는 맞아요, 아버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성공을 독점하지 않는다고요.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눈다고요.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굶주린 땅에 희망을 심어주고 아픈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런 나라라고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는 시대는 끝나고 있어요. 한국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눈에 뭔가가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어요. 2008년 이후로 거의 볼 수 없었던 희망의 빛이었죠.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마르코, 그런 나라가 정말 있단 말이냐, 세상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직접 확인했어요. 수많은 데이터와 사례를 기록했어요. 한국이 걸어온 길은 우리가 겪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예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죠. 아들아, 내가 그 진실을 기록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구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소피아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친구 박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준혁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마르코, 이번에 한국에 한번 오지 않겠어? 하고 물었죠. 직접 눈으로 보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면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제네바 회의장에서 데이터와 통계로만 접했던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숫자와 그래프 너머에 있는 진짜 한국을 보고 싶었어요. 얼마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공항 시설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준혁이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대학원 졸업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거였죠. 우리는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준혁이는 환영해, 마르코,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구나 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정말 오래 기다렸어.
드디어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나라를 직접 볼 수 있게 됐네. 서울로 들어가는 길, 저는 차창 밖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보이는 건물들은 하나같이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곳곳에서 느껴지는 활기였습니다. 준혁이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시설이었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쳐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거대한 클린룸 안에서 최첨단 장비들이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었죠. 연구원들은 하얀 방진복을 입고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들었던 한국 반도체 기술의 압도적 우위가 현실로 펼쳐져 있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습니다.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 시설이었죠. 연구원들이 직접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그 열정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화디펜스의 생산시설도 둘러봤습니다. K2전차와 K9 자주포가 생산되는 라인을 직접 볼 수 있었죠. 완전 자동화된 공정에서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소수의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통해 전체 공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엘레나 교수가 설명했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바로 이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기술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혁이의 동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저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진심으로 환대하는 그 태도가 놀라웠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한국 음식의 맛도 인상적이었지만 식사 중에 나눈 대화가 더 기억에 남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맞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하고 말했어요. 저녁 식사 후 준혁이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서울의 야경이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준혁이는 이 풍경이 70년 전에는 폐허였다고 말해주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땅에서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기적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준혁이는 덧붙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굶주림을 경험했어.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었지. 그 기억을 우리는 잊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네바에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어요. 한국은 정말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려는 나라였죠. 한강의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이었어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창밖으로 마드리드의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네바에서의 회의, 압도적인 발표들, 리처드의 협박, 아버지와의 대화,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본 한국의 모습까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저는 펜을 들고 마지막 회고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세계의 중심이 된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이었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기술과 경제의 승리가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인간 정신의 승리였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였죠. 불과 70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였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다른 나라의 원조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땀을 흘렸고 자식들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죠. 그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을 독점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을 간직하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은 화려한 기술 시설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에서 읽은 것은 자부심과 함께 겸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려 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죠. 그 태도가 한국을 세계의 정상으로 이끈 원동력이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강대국들의 이기심에 모든 것을 잃었던 아버지요. 2008년 경제위기 때 월가의 탐욕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는지 저는 직접 목격했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지고 우리 가족이 집을 잃고 아버지가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죠. 만약 세상이 한국처럼 움직인다면 더 이상 그런 비극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질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한국은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아픈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 빈민촌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걸어온 길이에요. 글을 쓰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마드리드의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떠가고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인류 전체에게 하나의 이정표라고 썼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요. 폐허에서 시작하여 세계의 중심이 되기까지 한국이 걸어온 길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위대한 것은 그 성공을 나누려는 정신이에요. 2026년은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기술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해로요. 저는 이 진실을 기록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리처드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았으니까요. 진실은 언제나 가치가 있고 기록될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대한민국이 걷는 길이 인류가 나아갈 찬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된 것은 진짜 강함이란 결코 타인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함께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용기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고통이 다음 세대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을 세계가 따른다면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르코 벨라스케스입니다. 세계경제포럼 소속 수석 데이터 분석관이자 2026년 특별전망회의 공식 기록관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감사드립니다.